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소파이의 23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파이의 실적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현재 거시적인 경기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확실한 성장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회원 수는 43만 3천 명을 추가하며 전년 대비 46% 성장했고 7,600만 달러의 조정 에비타를 기록해서 수익성을 전년 대비 8배 이상 개선했습니다. 소파의 실적 발표가 난 후 주가는 10% 이상 올랐다가 컨퍼런스 콜 과정에서 12%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걸까요? 이유는 바로 소파의 자본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소파이의 개인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 자산 중 82%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원하는 소파이의 이상적인 성장 모델은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소파이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모기지 대출로 나아가는 방향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대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6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개인 신용대출이 전년 대비 46% 성장한 거의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모기지 대출은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 비축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1% 감소를 했죠. 시장에서는 자금 용도가 적정하고 채권 보전책인 담보까지도 갖춰진 우량 자산인 모기지 대출에 대한 비중은 축소되고 신용대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 지방은행 위기는 유동성이 은행의 신용 리스크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은행의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어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자금을 예치한 고객들에게 자신의 예금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고 예금을 인출해서 대형은행에 맡기고 있죠. 사실 대형은행들은 자금을 운용하기도 힘든데 자금이 모이고 지방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더 커지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는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신용 경색을 가져올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소파이는 대출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 자산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개인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고 어느새 소파이가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8.2%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부분을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소파이가 신용대출을 늘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소파의 신용대출의 평균적인 파이코 점수는 740점 이상으로 신용 상태가 상당히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차 대조표상 연체율과 상각률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2023년 1분기 대차 대조표 90일 개인 대출 연체율은 0.38%였고 연간 대출 상각 비율은 2.97%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소파의 신용대출 자산이 100억 달러이고 고객 적용금리가 10%라면 조달 비용 4%, 상각 비용 3% 정도를 감안한다면 1년의 이자 수익으로 3%를 벌어들일 겁니다. 이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상각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상각률이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자들의 채무 불이행의 빈도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파의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채권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자산들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진다면 상각률이 급속도로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부실률이 낮았던 코로나19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에 의한 거죠. 이 시장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대마진입니다. 소파이는 소파이 머니를 통해 높은 이자를 주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합니다. 이 고객을 통해 신용대출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소파이 머니의 많은 회원수 유치와 동시에 유동성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소파이 입장에서는 이자만 주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신용대출을 해서 자본 효율을 높이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일 겁니다. 1분기 시장에서도 소파이 머니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다면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문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소파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통해 유입된 고객이 이번 지방은행 위기에 따라 돈을 인출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이 지방은행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한 3월 이후 자금 상황은 어떻냐는 질문에 소파이는 새로운 고객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사실 지금은 입금보다는 인출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약간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소파이는 현재 개인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1분기에 30억 달러 이상을 늘렸습니다. 회사 대차 대조표의 개인 대출은 현재 95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소파이는 대출을 매도 가능 증권 AFS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즉 만기 전에 신용대출 채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 자산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 소득으로 수익화하고 2차 시장에서는 투자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 이자를 받는 대출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다른 자산과 섞어서 8% 고수익 증권으로 전환해서 판매하는 거죠. 이를 통해 소파이는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부실 리스크를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신용대출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매매할 것이기 때문에 소파이는 신용 손실에 대한 준비금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소파이의 자기 자본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금 조달 비용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신용대출 채권이 시장에서 잘 팔리겠냐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죠. 특히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경제가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리스크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파이는 포트폴리오에서 대출 손실을 입거나 손실을 입고 대출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분기에 전체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수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격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용대출을 이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건 분명 시장에서 리스크로 생각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실적은 소파이의 자본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분명 경영진에서도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쭉 하락을 보면서 소파이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가에 좋지 않을 겁니다. 현재 소파이의 대차 대조표상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8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나 미래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을 때 개인 신용대출은 얼마만큼의 부실을 가져올지 가늠하기 힘든 자산입니다. 은행 대차 대조표상 고위험 대출 중 일부인 거죠. 분명 모기지 대출과 비교해서 대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떼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담보 관리를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담보 관리를 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죠. 한국만 봐도 국내 시중은행은 대출을 하려고 하면 담보부터 제일 먼저 찾는데 카카오, 토스, K뱅크 등은 담보대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만 봐도 담보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대출은 더욱 이러한 절차가 까다롭죠. 개인 대출은 모기지 대출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이자율로 수익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채무자가 가장 먼저 채무 불이행을 할 위험이 있는 대출입니다.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률이 높은 자산이란 거죠. 이는 소파이가 미국의 다른 시중은행 대비해서 금리 인상과 동시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면 신용대출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파이는 학자금 대출을 늘리던 모기지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금리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던 간에
개인 신용대출 위주의 자산 성장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사실 소파의 현재 시점에서 3월에 본격적인 은행 위기 이후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현재 예금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1분기 때 100억 달러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2분기 시점에서 예금 인출이 급격히 진행되었다면 주가는 변동성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에도 예금이 지금과 같이 1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명 유동성을 유치하는 소파의 머니가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고, 고객이 소파의 신용 리스크에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급격히 증가한 공매도 세력은 소파의 예금 인출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머니는 필연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신규 회원 유치와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예금을 통해 소파이는 공격적으로 고수익 상품인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2분기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지방은행 위기와 유동성 편중 형상은 은행 유동성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제1순위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소파의 자본 구조는 다른 은행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신용대출 위주의 성장에 불안을 느끼는 거고요. 소파의 루프탑에서 언급하듯이 소파의 머니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신용대출이 아닌 투자 상품이나 대체 상품을 통해 교차 판매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겁니다. 사실 이번 실적은 지방은행의 리스크만 아니었다면 확실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파이가 은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산 구조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산 구조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파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뱅크나 토스, K뱅크 등의 인터넷 은행들은 신용대출 위주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파이가 이번에 인수한 윈덤 캐피탈은 소파의 자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모기지 대출에 대한 영업망과 동시에 담보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1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 소파의 자본 구조와 예금 유치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기지 대출을 해줄 고객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해서 순이자 마진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모기지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할 겁니다. 주택 구입 위축에 따른 모기지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 그럼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할 겁니다. 소파이는 학자금 대출 대환 시장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윈덤 캐피탈의 모기지 시장에서의 노하우와 결합한다면 모기지 대환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회사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대환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파의 장기 성장과 동시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